자,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이 테러 협박 이메일 발송이 돼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그 경찰의 보도를 따르면은 네. 이틀 전이죠. 그 8월 7일 새벽 0시 30분쯤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이 한 통이 왔다라고 네. 합니다. 이메일 한 통 내용 자체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라. 그리고 8월 9일 오후 3시 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파시키겠다라는 이메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게 서울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있는 도서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도서관은 특정하지는 예.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메일이 어디서 왔냐라고 봤더니만 네. 일본에 있는 야쿠오 법률사무소라고 하는 실존하는 법률사무소에 실존하는 야마오카 우야키라고 하는 어떤 그 법률사무소의 직원 내지 법조인이 이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라고 지금 적혀 있다라고 했어요. 메일에 그렇게 적혀 이메일에 그렇게 써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예.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외국인인 일본인이 한국인인 야당 대표에 대해서 살해 협박 이메일이 보내와가지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과 이 그 국회 사무처가 공조를 해서 이 대표에 대한 어떤 보안을 강화했다라는 지금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살해 협박, 폭발물 테러 그 이메일이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보내셨거든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보내진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테러 지역을 서울로 한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진실된 것인지 허위의 어떤 뭐 가상적인 협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국회가 서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 했는데 가장 그러면 정보를 얻기 쉬운 것은 어떤 공공기관이거든요. 이메일을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것이 그냥 뭐 해프닝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 네.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장 비근한 예로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어떤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인 물리적 테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네. 최대한 수사를 해서 누가 이러한 메일을 보냈는지를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왜 이메일을 왜 보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인 계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 정말 그 법률사무소 내지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네. 일본국 이 사람이 한국에 보냈을 가능성이 일단 1차적인 것이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네. 오히려 우리가 보이스피싱 하듯이 이메일 예. 계정을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다른 그 이 법률사무소 명의로 해서 보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 조사를 한 거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인 인도 요청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 그리고 또 우리 일본 대사관, 일본 그 주일 한국 대사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사법 그 공조를 요청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일본 내에서의 어떤 그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형법상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범행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네. 때문에 형사사법 공조와 함께 범죄인 인도도 요청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먼저 밝히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이 대표는 별도의 경호를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경내의 경우는 뭐 받았지만 경외의 경우는 받지 않겠다라고 했고 오늘 일정도 뭐 공개 일정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당연히 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다고 안 되죠. 생각을 하지만은 예. 뭐 실제적으로 일본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도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런 테러의 민간인에 의한 정말 테러로 네. 돌아가셨거든요. 예. 저는 당분간만이라도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의 일정들은 조금 더 경찰 경호를 좀 받으시는 게 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좀 리포터를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네,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충돌이 빚어졌는데 검찰과 변호사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 재판은
해임 논란이 있었던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대신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3년 전 무죄 판결이 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검찰은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이 공전하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변호사는 내가 유령이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동의 없이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 변호사 사임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 전 부지사 입장을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양측은 다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당신이 변호사입니까? 라고 소리쳤고 검찰은 검사한테 당신이라는 게 맞냐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와 조율 없이 오로지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려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니냐고 꼬집었고 김 변호사는 미션 얘기하는데 놔두냐며 그대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는 모두 철회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리포터에서 보신 대로 이제 어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이 검찰과 변호인의 충돌 끝에 또 한 번 파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내용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야, 이렇게 계속 또 파행된 거잖아요. 이건 누가 더 유리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가장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구속 기간이 끝나서 이제 석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도 이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화영 부지사에게도 뭐 조금은 이익이 될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구속 기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예. 길게 하면 또 1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와 같은 어떤 것은 결국 전체적인 법정에서 본인이 나중에 실형을 받으면은 사실은 예.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상 가장 유리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제 법정에서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본인의 예. 법정에서의 진술로서 예. 쌍방울의 3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자체에 대해서 예.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것을 승인했다라는 법정 증언이 나오면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생명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이 계속 연장되고 연기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유리한 점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김형태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의도 없이 증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이런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증거 의견서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없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어떤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아니면 의견을 구한 상태에서 보통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에 뭐 접견을 통해서 이렇게 내겠다라든지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여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어저께 재판 같은 경우는 그 전날 그 해광 측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어느 정도 파행이 예고가 돼 있었는데 네. 어제와 같은 사안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어저께 그 만약 김영태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진짜 김성태 김성태 전 회장의 네. 뭐 이화영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 뭐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김영태 변호사는 뭐 이화영 씨에게 들었다, 접견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 본인이 본인의 정확한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김성태 회장이라든지 검찰로부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왜 진술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밝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자 다르게 들은 말을 가지고 지금 바깥에서 변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언론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떤 이화영 본인의 어떤 의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 본인의 정확하고 진실된 의사가 어떤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옥중편지 저번에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형식으로서라도 좀 표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화영 부지사가
같이 일하고 싶은 예. 변호사와 또 부인이 이제 한 변호사가 좀 다르고 있다. 두 변호사가 좀 엉켜 있는 상황이라 좀 이야기가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변호인 조력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판 당사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의향일 겁니다. 예. 그런데 정작 이화영 부지사 다른 변호인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두 중에 다른 변호사. 그런데 왜 선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코미디 같은 사안입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됐을 때는 처음에 이제 그 검사가 기소유지 진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변호인이 그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렇게 되면은 재판장님이 뭐라고 묻냐 하면은 피고인에게 변호인 말씀이 맞습니까? 이거를 물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은 이 그 검찰에서의 어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변호인 본인한테 물었더니만 나는 그런 적 없다. 부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진술을 그대로 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한 의사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검찰에서 김영태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변호사는 본인의 의견이 아니고 변호인의 최대한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사와 달리 변호를 예. 계속 이뤄나간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도 변호인 윤리에 어긋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왜 그러면은 그 서범석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님이 안 나왔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변호사로서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 예. 지금 법무법인 덕수에서 예. 그 증거 부동의서를 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검찰이 조사할 때 검찰이 회유를 하고 압박을 해서 자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아시다시피 이화영 부지사의 조사를 받을 때 예. 이게 그 서범석 변호사가 계속 입회를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고 네. 그때 도장까지 찍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서범석 변호사는 그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앉아가지고 변호사의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 맥락상 지금 법무법인 덕수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예. 서 변호사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런 구도 속에서 서범석 해광 변호사는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복잡하네요. 네. 예. 8월 8일 이제 어제 이화영 전 지사 입에서 이제 결정적인 진술이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에게 운명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이 파행이 되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재판정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직접 진술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길 바랬겠지만은 예.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시간을 말하는 재판이 이렇게 파행 절차가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예. 하나도 안 되고 예, 있어요. 하나도 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절차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추측을 해보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했다는 검찰 예. 진술 조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검찰로서는 뭐 지금도 소환을 할 수는 있죠. 조사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재판 절차에서 이게 공개가 돼야지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어떤 것들이 이미 뭐 논란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느 공개가 된 다음에 뭐 소환을 하더라도 뭐 그때 가서 소환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조금 뭐 이 소환에 대한 어떤 일정 자체는 조금 불투명해진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소환이 언제 이루어질지 진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